작은 벗들을 모으는데 지칭하면 된다고. 너. 재밌어 이 새끼 진짜.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이 아마 이런 장르의 효시일 것이다. 이 자서전은 보스턴의 양초 제조공의 17자식 가운데 하나로 태어난 무일푼의 젊은이가 오로지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큰 재산을 모으고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우정과 존경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프랭클린의 자기 개선의 삶과 그 삶에서 끌어낸 어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지혜로워진다. 노력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 19세기 서양 독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대한 문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 자, 이 범주에는 윌리엄 매슈즈의 출세하기, 윌리엄 메이어의 부자가 되는 길 등등등등등등 많은 책에 계속 출판되고 1903년까지 이런 출판 경향은 지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앤서니 로빈슨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나 이거 봤는데.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1991년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제 당신은 학교에 가겠다고 결심을 할 수도 있고 춤이나 노래를 배우겠다고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당신 살림을 관리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고 헬리콥터 조종을 배우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진심으로 결심을 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라.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지금 당장 바꿔라. 앤서니 로빈슨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 로빈슨은 바꿀 수 있다는 증거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변변치 않은 불행한 환경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수의로 일하면서 작고 더러운 아파트에 살았다. 여자친구도 없이 저녁이면 집에서 닐 다이아몬드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때웠다. 체중도 정상보다 20kg이나 더 나갔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자신의 마음에서 발견했다. 이 책이 엄청난 그 당시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예요. 한국에서 나온 이 표지가 기억날 거야 이게. 이 책이. 나는 이 힘을 이용하여 다시 나의 신체적 행복을 통제하게 되었으며 20kg의 불필요한 살을 영원히 없애버렸다. 이를 통해 나는 내가 꿈꾸던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으며 그녀와 결혼하여 내가 바라던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나는 이 힘을 이용하여 간신히 생계만 유지하던 수준에서 1년에 1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좁아터진 아파트에서 지금 내 가족이 사는 집 델마 캐슬로 이사했다. 로빈스의 모범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로빈스도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면 말이다.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면 말이다. 매스미디어의 발전도 기대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 기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계속. 기대가 크면은 이게 상황이 너무 많이 펼쳐지면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다 못하는 건데 영국 데일리 메일의 설립자인 엘프리드 함스워스는 1896년에 신문사를 세우면서 자신의 이상적인 독자는 1년에 100파운드를 벌지만 그럼에도 내일은 1000파운드짜리 남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이끌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레이디스 홈 저널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은 이게 유명한 잡지죠. 그리고 먼시즈 그리고 또 보그. 야, 보그라는 잡지가 1892년에 생겼구나. 어마어마하네. 마돈나 노래 아니냐? 그것도 되고 등이 사람들의 상상의 영역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끌어들였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미국 보그의 독자는 아메리카컵 요트 경기 뒤에 존 제이커브 에스터의 요트인 누마할호에 누가 탔는지, 기숙사 학교에서 유행에 민감한 어린 소녀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뉴포트와 사우샘프턴에서 가장 멋진 파티를 여는 사람은 누군지, 저녁 식사에서 캐비어와 함께 무엇을 내놓으면 좋은지 듣게 되었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의 발달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과 연관을 맺을 기회는 점점 많아졌다. 1930년대 미국인은 매주 1억 5천만 시간을 영화에 소비했으며 라디오를 듣는데 거의 10억 시간을 소비했다.
1946년에는 미국 가구 가운데 0.02%가 텔레비전을 소유했으나 2000년에는 이 수치가 98%로 증가했다. 새로운 미디어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진 광고를 통해 청중의 마음에 갈망을 심었다. 미국에서 1830년대 아마추어적인 방식으로 시작된 광고가 1900년에는 1년에 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되었다. 그 해에 나이아가라 폭포 한쪽에 거대한 코카콜라 간판이 섰으며 골짜기 위에는 맨앤 화장분 광고가 걸렸다. 근대사회 옹호자들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근대사회가 그 구성원들을 위해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부를 가리키기만 하면 되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근대사회가 이루어낸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의 생산성과 원시적인 사냥과 채집사회의 형편없는 자원을 비교했다. 스미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원시사회는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다. 추수를 해도 양식이 충분히 나오는 일이 드물었으며 기본적인 물자도 부족하여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아이, 노령자,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했다. 그러나 스미스가 노동의 분업이라고 묘사하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 때문에 근대사회는 모든 구성원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낭만적이거나 무지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다른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근대사회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낮고 가난한 노동자라 해도 근면하게 일하고 절약을 하기만 한다면 과거에 어떤 야만인이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많은 생필품들을 손에 놓고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 그러나 스미스보다 22년 전에 장자크 루소는 날카롭고 기묘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놀랍게도 야만인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장자크 루소.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 책이 1754년에 맞는 거예요. 다들 야만인과 근대 노동자 가운데 노동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정말일까? 하고 물었다. 루소의 주장은 부에 대한 명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루소에 따르면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부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부는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가지려 할 때마다 우리는 가진 재산에 관계없이 가난해진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루소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했다. 더 많은 돈을 주거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근대 사회는 첫 번째 방법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욕망에 줄기차게 부채질을 해서 자신의 가장 뛰어난 성취 한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부유하다고 느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와 같다고 여겼지만 우리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사람과 실제로나 감정적으로나 거리를 두면 된다. 더 큰 물고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옆에 있어도 우리 자신의 크기를 의식하며 괴로울 일이 없는 작은 벗들을 주위에 모으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면 된다. 에? 예. 예. 손가락 느꼈어? 기가 막히네. 예? 예. 작은 벗들을 모으는데 집중하면 된다고. 너. 재밌어 이 새끼 진짜. 발전한 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전보다 높아진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들어 중요한 얘기야. 다시 할게. 그래, 발전한 사회는 사회적으로 볼 때 전보다 높아진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해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를 더 궁핍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무제한의 기대를 갖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달라졌을 수도 있는 모습 사이에 늘 간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원시의 야만인보다 더 심한 궁핍을 느낄 수 있다. 비록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지점까지 밀고 나간 이야기는 하지만 루소는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배를 채울 과일 몇 알과 견과가 있고 저녁에 어설픈 악기를 연주하거나 날카로운 돌을 사용해서 낚시용 카누를 만들 수만 있다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루소가 원시인과 근대인의 행복 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보면 윌리엄 제임스가 행복의 수준을 결정할 때 기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떠오른다. 우리는 적은 것을 기대하면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 반면에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학습을 받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비참할 수 있다. 루소의 벌거벗은 야만인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타지마할에 사는 후손들과는 달리 그들은 아주 적은 것을 갈망하는 데서 오는 큰 부는 누릴 수가 있었다. 우리는 조상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 대가는 우리가 현재 모습과 달라질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달라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끊임없는 불안이다. 야, 엔딩의 이 말은 나는 우리 지금 내가 아까도 너랑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그래. 나 아이들 둘 키우고 있지만 새벽까지 독서실 갔다가 공부하다 오는 지쳐있는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래. 꿈은 크게 가지는 것도 없고 동우가 말했는데 크고 작은 거가 가늠할 수가 없어. 어떤 꿈이 큰 거고 어떤 꿈이 작은 꿈이야. 그럼 모든 꿈은 소중한 거고 그럼 이게 진짜 이 기준을 세상에 맞춰서 무슨 학교 가야 되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유학 가야 되고 뭐 어디까지 성취해야 되고 그럴수록 불안하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 그냥 그저 나처럼 작은 벗들이 있기만 하면은 내 행복은 있는 거야. 그래서 수만 형도 그러잖아. 행복은 멀리 파도를 가른다. 노래까지 했네.